3일 만에 57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38도 폭염 속에서 서울 지하철 안 사람들은 긴팔 가디건을 입고 춥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직접 가서 그 불가능한 진실을 파헤쳐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방송국 탐사보도팀 수석기자 제임스 해밍웨일입니다. 2025년 6월 22일 런던 어느 날 제임스는 편집장실에서 나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난 3일간 런던을 휩쓴 폭염으로 570명이 숨진 참사를 보도한 그의 기사가 과장되었다는 이유로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제임스, 자네 기사는 너무 선정적이야. BBC의 품격에 맞지 않아. 편집장 마이클의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임스는 소셜미디어에서 충격적인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런던이 38도에서 난리인가? 서울은 지금 38도인데 지하철에서 에어컨 때문에 긴팔 입고 있음 키읔키읔. 호기심에 검색해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의 폭염 사망률이 런던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WHO 공식 통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임스는 편집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이클, 이걸 봐요. 노트북 화면에는 서울의 폭염 대응 시스템 영상이 나왔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33도만 넘어도 자동으로 살수차가 출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편집장 마이클은 안경을 벗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임스, 이런 것에 속을 줄은 몰랐는데? 명백한 프로파간다잖아. 아시아 정부들이 자주 하는 일이지. 넌 너무 순진해. 프로파간다요? 그럼 이것도 조작된 건가요? 제임스가 화면을 바꿨다. 2024년 폭염 사망률 비교 런던 인구 10만 명당 2.3명, 서울 0.8명이라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설령 사실이라 해도 마이클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생각해봐. 환경 파괴, 에너지 낭비,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이야. 그리고 그들은 독재 국가였잖아. 국민을 통제하는 데 익숙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고요? 독재? 2025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정말 모르시는군요. 제임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편집실 밖의 기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일어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제임스, 진정해. 넌 지금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야. 570명이 죽은 충격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 며칠 휴가를 가는 게 어때?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고요? 제임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70명이 죽었는데 그걸 감정적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BBC는 책임감 있는 언론사야.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시청자들을 선동할 수는 없어. 특히 다른 나라를 무작정 찬양하는 건 우리 저널리즘 원칙에 맞지 않아. 제임스가 편집장실을 나오자 동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습니다. 국제부 기자 리처드 블레어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제임스, 한국관광청에서 돈이라도 받았나? 갑자기 K방역에 이어 K냉방까지 홍보하게. 다음엔 K몰 하려고. 리처드,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실제로. 아, 그만해. 사회부 기자 사라 윌슨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지 그래. BBC에서 아시아 프로파간다 퍼뜨리지 말고. 경제부 기자 데이비드 테일러가 조롱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제임스, 현실을 봐. 우리는 대영 제국의 후예야.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고. 한국은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원조해주던 후진국이었잖아. 50년 전 이야기는 그만해. 제임스가 소리쳤다. 지금 2025년이야. 지금 우리 노인들이 더위에 죽어가고 있다고. 편집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제임스에게 집중됐습니다. 리처드가 더욱 신랄하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네가 그렇게 한국을 신뢰한다면 물어보자. 그들이 만든 통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북한처럼 정보를 조작하는 건 아시아 국가들의 특기 아닌가?
그건 인종차별적 발언이야. 인종차별? 사라가 웃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인종차별이야? 그들 문화는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잖아.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통제를 우선시하는 문화고. 제임스는 주먹을 꽉 쥐고 떨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데이비드는 제임스가 BBC에 입사할 때부터 함께 일한 절친한 동료였습니다. 데이비드, 너마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 데이비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임스, 우리 우정은 소중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야. 그들의 시스템이 정말 효과적이라면 왜 다른 선진국들은 도입하지 않을까?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을 거야. 아니면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제임스가 한국 정부의 로비에 넘어간 건 아닐까? 요즘 아시아 국가들이 서방 언론 공작에 엄청난 돈을 쓴다던데. 뭐라고? 제임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매수됐다고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한국을 옹호하는 게 이상하잖아. 제임스는 마지막으로 합리적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좋아, 내가 감정적이라고 치자. 그럼 이 숫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영국 2024년 폭염 손실 26억 파운드. 한국 폭염 대응 투자 2억 파운드 상당. 투자 대비 효과는 13배 차이야. 이것도 프로파간다인가?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숫자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비용은 뭘까? 환경 파괴? 사회적 비용? 우리는 그런 걸 모르잖아.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어. 뭐라고? 한국에 가서 직접 취재하겠어. 그래서 진실이 뭔지 확인하고 오겠어. 동료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정말 그럴 거야? 회사에서 허락할 것 같아? 휴가 내고 개인적으로 갈 거야. 20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확신이 서지 않는 적은 처음이야.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고 말겠어. 리처드가 마지막으로 독서를 날렸습니다. 그래, 가봐. 하지만 돌아와서 한국은 천국이었어요. 같은 헛소리 하지는 마. 우리 모두 네가 얼마나 순진한지 알게 될 테니까. 제임스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든. 2025년 7월 3일 인천공항. 제임스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온도 표시판을 확인했습니다. 39도. 서울은 런던보다 1도 높았습니다. 이상해. 전혀 덥지 않은데? 공항 내부는 당연히 쾌적했지만 놀라운 것은 밖으로 나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39도인데 런던의 30도보다 견딜만 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완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에어컨 몇 단계로 해드릴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제임스는 놀랐습니다. 런던 택시는 에어컨 자체가 없었습니다. 3단계로 해주세요. 외국 분이신가 보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BBC 기자예요. 기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기자님. 우리나라 취재하러 오셨구나. 어떤 취재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임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 폭염 대응에 대해서요. 기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거라면 정말 자랑거리죠. 우리나라 폭염 대응은 세계 최고예요. 1994년에 큰 교훈을 얻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 폭염으로 3,000명이 넘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끔찍했죠. 그 후로 정부가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제임스는 메모했다. 3,000명. 런던의 570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제임스의 회의감이 커졌습니다. 마치 SF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도로에서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미스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마다 무더위 쉼터 안내판이 선명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트럭은 뭐예요? 제임스가 물을 뿌리며 지나가는 트럭을 가리켰습니다. 살수차요. 온도가 33도 넘으면 자동으로 출동해요. AI가 실시간으로 온도 체크해서 위험 지역에 바로 보내거든요. 정말 자동으로요? 네, 5분 내로 도착해요. 시민들이 앱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요. 제임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무 완벽한 것 아닌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리처드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제임스는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런던 지하철과 비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 올랐습니다. 39도 폭염 속인데도 객차 안이 시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승객들의 복장이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긴팔 입고 있네. 실제로 몇몇 승객들이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에어컨이 너무 차갑다며 창문 쪽으로 이동했다. 제임스는 런던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30도만 넘어도 45도까지 치솟는 찜통 같은 객차 안. 사람들이 기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한국인 대학생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관광객이세요? 한국 더워서 힘들죠? 아니요, 오히려 시원한데요. 아, 지하철 에어컨이 좀 세죠. 여름에는 항상 겉옷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제임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아니면 보여주기식 연출인가? 그때 전광판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남 산청군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 여러 명 사망 및 실종. 제임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한국도 자연재해에는 취약한 거구나. 역시 완벽할 수는 없지. 대학생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기후가 정말 이상해졌어요. 폭염도 심하고 집중호우도 갑자기 쏟아지고. 예전엔 이런 일 없었는데. 한국도 기후변화로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네, 폭염은 그래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갑작스런 폭우나 산사태는 아직도 어려워요. 제임스는 메모했습니다. 폭염은 잘하지만 다른 재해는 취약하다고? 그럼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네. 그날 밤 호텔에서 제임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동료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어. 보여주기식 연출일 수도 있고.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연출하기 어려운데. 그리고 산청 뉴스는 뭐지? 설마 이것도 연출? 제임스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산청에 직접 가보자. 한국 시스템의 한계를 확인해보자. 다음 날 제임스는 산청을 찾았습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이었어요. 산청군 재난안전과장 정민호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폭염 대응은 잘하시면서 이런 재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번은 3월 산불 이후 극한 강우가 겹친 복합재해였어요. 아직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제임스는 정민호 과장의 솔직함에 오히려 신뢰가 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보였습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제임스는 깨달았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더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김민수 과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산청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김 과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저희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합니다. 폭염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재해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개선해야 합니다. 제임스는 김 과장의 솔직함에 오히려 더 신뢰가 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산청의 충격 이후 제임스는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서울시청 폭염대응센터를 찾았습니다. 김민수 과장이 거대한 모니터를 보여줬습니다. 1200개의 IoT 센서가 5분마다 데이터를 전송해요. 33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살수차가 출동합니다. 강남구 일부가 주황색으로 바뀌자 3분 후 해당 지역에 살수차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4,823개소 운영 중입니다. 제임스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산청 같은 복합재해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김 과장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합니다. 폭염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재해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개선해야 합니다. 1994년 폭염 때 3,00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사회가 깨달았죠. 냉방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권이라는 걸요. 삼성전자 연구소에서는 AI 에어컨을 시연해줬습니다. 월 3만 원 할부로 구매 가능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같이 시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개발 철학입니다. 제임스는 김 과장의 솔직함에 오히려 더 신뢰가 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독거노인 박순자 78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시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께는 에어컨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고 전기료도 50% 할인해드려요. 사회복지사의 설명이었습니다. 편의점 사장 김철수 51씨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폭염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고 싶어요. 한강건설 현장에서는 오전 6시부터 10시, 오후 5시부터 8시만 작업했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진도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폭염 때는 야외 작업을 제한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독거노인 박순자 78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시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께는 에어컨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고 전기료도 50% 할인해드려요. 사회복지사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제임스는 격차도 발견했습니다. 질병관리청 데이터에 따르면 농촌 지역 온열질환 발생률이 도시의 2.3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1.8배였습니다. 산청 같은 일도 있고 사회적 격차도 여전하네요. 김민수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만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죠. 제임스는 서울의 성공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2025년 7월 세계 폭염 대응 컨퍼런스에 40개국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장은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서울의 경험이 런던에, 런던의 교훈이 서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런던 시장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서울의 성공 사례를 런던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특히 무더위 쉼터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요. 삼성전자는 2025년 유럽 에어컨 시장 점유율 15%를 달성했습니다. AI 기반 에너지 절약 기능이 환경을 중시하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어필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쿨테크는 IoT 기반 개인 맞춤형 냉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가 개인의 체온과 심박수를 모니터링해 열사병 위험을 사전 경고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취재를 통해 제임스는 근본적인 철학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영국은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그늘 찾기 같은 권고만 할 뿐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가 할 일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개인의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한국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미영 과장은 우리는 폭염을 자연재해가 아닌 예방 가능한 인재로 봅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진호 교수가 제임스에게 설명했습니다. 기자님, 한국의 변화를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15년 무더위 쉼터가 2,000개였는데 2025년 현재는 4,823개입니다. 10년 만에 2.4배 늘어난 거죠. 정말 대단한 증가율이네요. 취약계층 지원도 체계적입니다. 독거노인분들께는 에어컨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고 전기료도 50% 할인해드려요. 민간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편의점, 카페, 심지어 작은 상점까지 무더위 쉼터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한국개발연구원 KDI 김동현 박사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줬습니다. 흥미로운 비교 데이터가 있어요. 영국의 2024년 폭염 손실이 26억 파운드였죠. 한국은 폭염 대응에 860억 원, 영국 돈으로 약 5천만 파운드를 투자했어요. 52분의 1밖에 안 쓴 거네요. 그런데 효과는 훨씬 좋았어요. 한국의 투자 수익률은 5.1배입니다. 이런 투자에서 5원의 편익을 얻은 거죠. 영국은 예방에 투자하지 않고 사후 손실을 감수한 셈이에요. 6주간의 취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간 제임스는 편집장실에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프로파간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이었어요. 제임스가 클리커를 누르자 스크린에 비교 데이터가 나타났다. 이 숫자들을 보세요. 제임스가 스크린을 가리켰다. 폭염 사망자 비교입니다. 런던은 3일간 570명이 사망했습니다. 편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면 서울은 전체 여름철 동안 12명이었어요. 편집장 마이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WHO 공식 통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제임스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에어컨 보급률입니다. 영국 가정은 5%예요. 사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겨우 5%라니. 한국 가정은 86%입니다.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제임스, 이건 불공정한 비교야. 기후가 다르잖아. 기후요? 제임스가 반박했습니다. 런던도 작년에 42도까지 올랐어요. 서울과 별 차이 없어요. 차이는 시스템이에요. 데이비드가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숨겨진 비용이 있을 거야. 제임스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도 분석해봤어요. 한국개발연구원 김동현 박사님 말씀이에요. 화면에 김 박사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김동현 박사는 영국은 2024년 폭염으로 26억 파운드 손실을 봤습니다. 한국은 860억 원, 약 5천만 파운드만 투자했는데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투자 수익률이 5.1배죠. 사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52분의 1만 쓰고도 더 좋은 결과를? 맞아요. 제임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1994년 한국도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 해냈어요. 편집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경험에서 자존심 때문에 국민들이 죽게 둘 수는 없어요. 제임스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서울시 김민수 과장의 인터뷰였습니다. 김민수 과장은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산청 같은 복합재해도 있었고 지역 간 격차도 여전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냉방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권이라는 철학이요. 1994년 한국도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 해냈어요. 편집장과 동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임스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말했어요. 냉방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권이라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같이 시원해야 한다고.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 아닐까요? 편집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경험에서 자존심 때문에 국민들이 죽게 둘 수는 없어요. 6개월 후 제임스의 다큐멘터리 서울은 더위에 끓지 않는다가 BBC에서 방송되었다. 시청률 600만 명, 온라인 조회수 3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 런던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식 무더위 쉼터 500개를 런던에 설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이 더위에 목숨을 잃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26년 여름 런던에 다시 40도 폭염이 왔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70% 줄었습니다. 곳곳에 솔마이너스 스타일 쿨링 쉘터 표지판이 붙었고
런던 사람들이 서울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임스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깨달았습니다. 기후위기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라는 걸요. 서울은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시였습니다. 편집장 마이클도 인정했습니다. 제임스가 옳았습니다. 때로는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 진정한 용기일 수 있어요. 제임스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울은 끓지 않습니다. 이 도시는 인간이 더위에 죽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런던의 거리에서 새로 설치된 무더위 쉼터에서 시원하게 쉬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더위 시스템에 대해 칭찬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시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